자, 일본이 공식적으로 개항을 한 것은 1854년에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일본 공식적으로는 이때부터 일본 근대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막부에 대한 지방의 번들, 각 번벌들이 반항을 공개적으로 시작했던 해로도 기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가사키의 존재가 부각되어 갑니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미국이 당시 아직 남북전쟁이 되기 20년 전이긴 하지만 노예 문제를 가지고 남북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때 때로는 미국의 관심을 국외로 돌리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이 개항을 하면서 당시에 미국은 동인도 중국해 함대로 해군의 체제를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구의 예를 따라서 1844년 미중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보통 이 조약을 망하조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망하조약을 체결해서 미국과 중국이 조약을 체결한 결과는 당시까지는 미국은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양을 건너서 중국까지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구의 3분의 1을 돌아서 간 거죠. 근데 미국의 영토가 태평양까지 확장되고 나면은 그 태평양만 건너면 일본에 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태평양이 너무 넓다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지는 중국인데 그 최단 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중간에 석탄을 배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석탄 공급지로서의 일본이 미국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안정적인 대중무역을 위해서 일본을 개항시키려고 합니다. 1852년에 미국 해군의 페리 제독이 일본의 도쿄만으로 도착을 하죠. 그때 이들이 타고 왔던 이 거대한 범선들, 이 범선들의 검은색 안료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배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쿠로후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쿠로후네가 왔던 1852년엔 개항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2년 후에는 직접적인 조약 체결을 일본에게 강요를 해서 1854년에 당시의 에도 막부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근데 당시 일본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라는 거예요.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무사라고 하는 사무라이가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직업이 전쟁을 하는 자들인 이 사무라이들이 외세가 와서 개항을 강요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조약을 체결했다는 건 다른 사무라이들의 눈에는 이것은 항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외세의 무기력한 이 막부에 대한 불만이 일본에 전국적으로 고조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곧 조낭양이운동의 전개를 불러옵니다.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실제로는 통일된 국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엔 통일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국가라고는 하더라도 결코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약간은 유럽의 봉건제와도 닮아 있지만 이 막부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일본 전역에 대해서 통치령을 행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각 지역의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입법과 행정, 해정, 사법까지 모든 하나의 국가로서의 모든 비슷한 권력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메이지 유신 전에 일본을 평가한다면 하나의 연합정권 내지는 연립정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쿠가와 막부와 사이가 안 좋았던 번들이 있어요. 도쿠가와 막부가 권력을 잡을 때 협조하지 않았던 번들이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번,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번들을 때로는 웅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웅번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메이지 유신의 앞자리에 섰던 첫 번째가 조슈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참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야마구치현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엔 조낭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 위기는 일본 열도 전체 위기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토에 있는 일본의 무늬만 왕인 천황과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력을 갖고 있는 에도의 막부가 힘을 합쳐서 서양 세력에게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을 주장했던 것이 규슈 남단에 있던 사스마번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고시마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이죠.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힘을 보탰던 두 지역이 더 있는데요. 그게 규슈 북서쪽에 있는 히젠번이라는 곳과 그리고 시코쿠 남쪽에 있는 토사번이라고 하는 이 네 개 번이 실질적으로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서 히젠번과 토사번은 그 힘이 약화가 되고요. 실제로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서로가 나눠 갖게 한, 그래서 번벌 정부라고 하는 말로 메이지 정권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이 막부를 타도하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조슈번은 조낭양이를 크게 부르짖던 지역이고요. 사스마번은 공무합체를 부르짖던 곳이라서 서로가 의견 일치가 일단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둘은 서로가 싸운 경험도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싸웠던 경험이 있는데, 일본 역사에서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교토에서 있었던 근문의 변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서로가 총칼을 들고 싸웠던 경험이 여러 차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사이는 정말로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 다 사스마 입장에는 조슈아의 힘을 합치느니 막부와 힘을 합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슈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마와 힘을 합치느니 막부와 힘을 합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게 되었을까? 그 힘을 합치게 된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보통 일본사에서는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토사 출신의 사무라이를 꼽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어떻게 힘을 합치게 됐을까라고 한다면, 사스마 입장에선 공무합체를 얘기했지만 막부가 실질적으로 외세에 대항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외세와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 전역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대항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사스마와 조슈 양 지역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사스마가 먼저 1863년에 영국과 싸우다가 영국 함대에게 사스마번이 쑥대밭이 됐던 경험이 있고, 조슈는 그 다음해인 1864년부터 시모노세키 앞바다에 있는 그 칸몬 해협에서 미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4개국 연합함대와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조수도 거의 쑥대밭이 될 정도로 크게 당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 당시 조슈번은 번의 수도인 하기에서 새로운 수도인 야마구치로 옮길 정도였거든요. 자, 이렇게 실제 서양 세력들의 힘을 확인한 이들은 은연중에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생각이 넓게 퍼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과 막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막연하게 서양 세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천황을 받들어서 천황에게 정치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낭양이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 둘은 힘을 합치지 못했는데 이 둘을 힘을 합치게 하는데 역할을 했던 이 사카모토라고 하는 인물이 꾀를 하나 냅니다. 둘이 전혀 타협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두 세력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장 위기에 몰렸던 건 조슈번이에요. 막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막부는 조정의 적으로 조슈번을 규정을 하고 대규모 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조슈번은 막아낼 만한 군사력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했는데, 그래서 조슈번이 가장 원하는 건 무기입니다. 막부에 대항할. 근데 조슈번은 자기들이 돈은 있어도 무기를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무기는 지금도 함부로 거래할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에도 막부의 적으로 규정이 된, 공식적으로 조슈에다가 무기를 함부로 팔 서양의 상인들은 나가사키에도 많이 이 시기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 이 사스마는 영국과 전쟁을 했던 여파로 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원래부터 사스마는 쌀은 별로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스마가 유명한 건 고구마거든요. 일본에서 가장 최고 품질의 고구마가 나오는 것이 이 사스마예요. 근데 쌀은 부족해요. 그래서 사스마가 원하는 건 대량의 쌀입니다. 근데 그 사스마가 원하는 쌀은 어디에 있냐면 조슈에 있습니다. 조수는 쌀이 유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사스마가 묘안을 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목적은 많이 가까워진 이들에게 각각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슈가 사스마에게 쌀을 공급하면 사스마는 사스마의 명의로 조슈가 사용할 신식 무기를 구매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둘 사이에 동맹을 맺는 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의 동맹을 사초 동맹이라고 합니다.
농업이 발달한 일본의 서남 지역에서 가장 힘센 두 지역이 손을 잡음으로써 이 사초 동맹은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 떠오르고요. 이러한 회담들, 이러한 교섭들을 주로 했던 곳이 또한 나가사키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게다가 특히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스마가 조슈를 대신해서 무기를 대신 사준다고 하는데 그 무기를 대신 구입할 수 있는 일본에서의 유일한 지역은 나가사키예요. 근데 문제는 나가사키는 서양과 교류가 일찍부터 시작된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부의 직할령이기도 합니다. 막부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부의 관리에 눈을 피해가면서 이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그 거래를 성사시킬 때 이 사초 동맹에게 무기를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후로도 메이지 유신의 성공에 많은 지원을 했던 당시의 서양 상인이 있습니다. 영국의 상인 출신의 이 토마스 클로버인데 이 토마스 클로버가 살던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동아시아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의 상인들, 개항장에서 생활했던 서양인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언덕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배가 어디쯤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언덕 위에 거대한 저택에서 이들이 살았는데 지금도 나가사키에 가면 이들 서양 상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통으로 묶어서 구라바엔이라고 하는 정원으로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이 토마스 클로버를 통해서 신식 무기를 메이지 유신을 위한 사초 동맹에 공급하게 됐고 이때 이 무역 거래 아무리 무기 공급, 거래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막대한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한 전문적인 상업적인 거강꾼이 필요하겠죠. 이 거래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카모토 료마와 고향이 같았던 이와사키 라따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이와사키 라따로가 이 군함도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고 희생시켰던 전범기업 미쯔비시의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초 동맹에 대한 무기 거래를 시작으로 미쯔비시 기업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사키 야따로가 상업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처음으로 했던 경험이 이것이고 당시에 구입한 영국제 신무기를 조슈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데 운반 책임을 졌던 인물이 이 이와사키 야따로예요. 당시 이용했던 배들은 물론 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던 카이엔타이라고 해서 해원대라고 하는 근대 선박을 운영했던 세력이지만 사카모토 료마가 메이지 유신 직전에 안타깝게 암살당하면서 카이엔타이를 그대로 인수한 게 이와사키 야따로고 그것이 지금의 미쓰비시 상선입니다. 이 두 상인, 제국의 상인들이죠. 전쟁 무기를 공급했던 그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더더욱 번성을 합니다. 영국제 무기를 사초 동맹에게 공급했던 이 토마스 클로버는 메이지 유신 성공과 함께 일본의 무역에 큰 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디까지 뻗쳐져 있냐면 지금이야 일본 맥주 요즘 한국에서는 잘 안 마시죠. 불매운동 때문에.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겠죠. 중반 이후로 아사히 맥주가 일본에서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해졌고 그 전까지 일본 맥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기린 맥주입니다. 근데 이 기린 맥주가 이렇게 굴지의 맥주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 이 토마스 클로버예요. 그래서 이 기린 맥주를 보면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하는 기린이 상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기린에게 그려져 있는 코수염이 저 토마스 클로버의 코수염을 본따서 그렸다라고 하는 일설도 내려올 정도로 당시 일본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경제계에 토마스 클로버가 미쳤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사건은 한국에서도 있었죠.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맥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건 오비 맥주죠. 그 오비 맥주가 90년대 중반 이후로 지하에서 천연 안반수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 하이트 맥주에 밀리면서 시장이 이리저리를 내줬는데 그 비슷한 케이스가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회사들은 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비 맥주, 이 오리엔트 맥주인데요. 이 오비 맥주의 예전 식민지 시기 오비 맥주의 전신이 이 기린 맥주하고 연결이 되고 하이트 맥주의 전신이 또 아사히 맥주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이와사키 야따로는 이때의 성공은 메이지 유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성공이죠. 그래서 정말 일본을 대표하는 제국의 상인으로 성장을 하게 돼서 굴지의 기업 미쯔비시 그룹을 이뤄내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가 끝났을 땐 미쯔비시도 재벌이 다 해체가 되긴 했지만 이 미쯔비시에 대해서 당시나 그리고 지금 평가에서도 두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와사키 아따로가 딸이 여러 명이 있는데 사위가 대략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5명의 사위 중에 3명이 일본 외무대신을 역임을 합니다. 그래서 미쯔비시가 가는 곳에는 일본 영사관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뒤이어서 미쯔비시가 가는 곳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가 당시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대한 무기 제공은 미쯔비시가 하는 거죠. 나가사키는 미쯔비시라고 하는 전범 기업이 시작했던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사키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미쯔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사키는 인구가 대략 한 40만 정도가 되는데 미쯔비시 중공업의 가장 큰 조선소, 지금은 아마 규모가 가장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미쯔비시가 운영하는 가장 큰 조선소인 나가사키 조선소가 여전히 나가사키에 남아있고, 이 미쯔비시 조선소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만들어진 군함만 80척이 넘습니다. 그 중에 대표는 당시 일본 해군이 자랑하던 그 무사시 전함도 이 미쯔비시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 어뢰도 대부분은 다 이 나가사키의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만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미쯔비시 중공업은 남아 있습니다. 나가사키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나가사키에서 미쯔비시는 일본의 군함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본 해군의 이지스함이 대체적으로 이 나가사키에서 미쯔비시 중공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쯔비시 전범기업은 나가사키와 관계가 상당히 깊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나가사키가 왜 일본 근대의 끝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